저는 AI 인텔리전스는 매우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디바이스에서 하는 AI, 스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죠. SLM 같은 경우를 많이 만들면서, 다수 만들면서, 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서 디바이스에 있어서의 어떠한 기능성들을 확대하고 전통적인 LLM은 아웃소싱했습니다. 굳이 자기네들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통적인 LLM을 만들어서 AI 레미를 만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디바이스가 지금보다 훨씬 보다 더 명백하게 경쟁사 제품보다 스마트해진다면 아이폰은 더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문제는 교체 수기가 해가 갈수록 늦어진다는 거죠. 피처폰 당시에 한국의 피처폰의 교체 수기는 0.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점 몇 년이 됐던 GNS라든지 이런 데는 다 망하죠. 빨리빨리 교체해줘야 하드웨어 업체 같은 경우 물건을 많이 팔아먹고 혁신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폰의 교체 수기가 벌써 2.7년입니다. 벌써 3년 가까이로 가면서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꽤나 오래돼서 이번에는 인텔리전스 나오면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면 2년마다 바꾸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일시의 교체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AI가 인텔리전스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썼다는 것 중에 페렛 UI라고 써있지만 이건 LLM 이름입니다.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만 페렛 UI라는 걸 썼죠. 페렛 UI가 뭐냐면 컨텍스추얼 오버레이하고 페렛 UI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또는 서클 투 서치 같은 기능이죠. 페렛 UI는 뭐냐면 화면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정보를 LLM이 읽어내서 정보를 갖다 주는 거죠. 이 페렛 UI를 이용해서 시리를 시연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시리는 정말 멍청하죠. 뭐 해도 제대로 답변하는 게 없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오늘 어머니 도착하는데 내가 몇 시에 여기서 나가면 어머니를 데리러 갈 건데 모시러 갈 건데 늦지 않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리가 계산해서 답변을 주죠. 그때 시리가 뭘 했겠습니까? 저의 칼렌더를 열어봤겠죠. 엄마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열어봤을 거고 그것은 사실 페렛 UI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텍스 UI가 연결되는 이건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공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그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식으로 하면 네이버 맵이라든지 또는 티맵을 열어서 여기서부터 공항까지의 자동차의 전체를 보냈을 때 몇 시간이 걸린지를 계산을 해냈고 그것 때문에 그걸 다 계산했다면 오후 4시에 여기서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라고 답변을 하죠. 즉 시리가 기존에 있는 앱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앱들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기능이 이번에 만들어진 페렛 UI라는 LLM입니다. 페렛 UI라고 해서 UI UX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쪽제기라는 뜻에서 페렛 UI라는 것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이번에 공개한 것은 인텐트 API입니다. 이건 뭐냐면 API 이름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제가 쿠팡 이츠나 배달의 민족이 인텐트 API를 연결해주면 시리가 그 TV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쿠팡 이츠 방문율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방문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건 게임 CEO에 의해서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어디서 하겠습니까? 요기요에서 할 겁니다. 요기요 이용자는 시리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기요가 먼저 배달의 민족과 차별화를 위해서 인텐트 API를 받아들일 겁니다. 인텐트 API는 시리의 자기의 벡터 데이터를 완전히 연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수용성이 이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페렛 UI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체 앱이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지도 앱을 애플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잘 작동되고 있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앱들만을 지금 사용할 수 있고 사파리를 열어서 작동시키는 검색 가능합니다. 페렛 UI는 제한적이지만 전면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인텐트 API를 낸다면 카카오페이라든지 또는 카뱅이라든지 또는 토스가 연결해버린다. 그러면 제가 은행 업무에 있어서도 인텐트 API를 통해서 시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체해야 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이 애플이 공개한 인텐트 API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이라는 것들은 디바이스의 기능을 증폭시키는 디바이스의 기능들을 자동화하는 디바이스의 앱과 앱들을 서로 연결하고 묶어내려고 하는 사실은 에이전트죠. 이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도 해결 못한 거에서만 챗GPT를 연결해줘서 챗GPT가 답변해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챗GPT가 아니라 구글도 지금 협상하고 있다, 애플도 협상하고 있다 그랬죠. 제미나이가 들어와도 되고 클로드가 들어와도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겠습니까? 제미나이가 챗GPT 미니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지금 GPT-4 5로 여기 들어왔다면 오픈 AI는 망합니다. 애플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그러니까 16 이상의 물론 디바이스겠지만 디바이스에서 갑자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디바이스 내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을 다 오픈 AI에게 넘긴다면 그 비용의 추론 비용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론 비용이 매우 저렴해진 GPT-4o 미니를 만들어낸 거고 지금 제미나이도 그렇고 클로드도 계속해서 저렴한 버전을 내놓고 있는 것은 추론 비용이 저렴해진 비용 내놓은 것은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라이브도 이번에 컨텍스추얼 오버레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냈던 거고 이 컨텍스추얼 오버레이가 하나의 LLM입니다. 이것도 또는 뭐 정확한 의미에서는 각종 의미에서는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모델들이 AI가 이러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페렛 UI 같은 것을 기능하는 거고 이것이 있어야 사실은 새로운 UI, AI UI UX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드웨어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이 있지만 저는 컨셉추얼 오버레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것이 문제는 OS에 아직 통합되지 않았다는 거죠. 애플이 잘했던 건 OS에 통합을 했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건 아직 OS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의 픽셀폰 자체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만 겨우 3%에서 4%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확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 갤럭시라든지 이런 데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OS랑 즉 안드로이드랑 통합돼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지금 위험 속에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유튜브나 안드로이드를 분사시키고 매각해야 되는 이런 위험성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GPT-4o 미니가 나온 것은 하나의 추론 비용을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은 대중화의 길을 나서겠다라는 것. 즉 에이전트화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AI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비로소 이렇게 대중화됐을 때 사람들이 무료로도 훨씬 더 좋은 AI를 쓸 수 있고 이것이 다양한 앱들과 결합되면서 에이전트화되면서 우리가 충분히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AI의 레비뉴와 AI에 관련된 인더스트리가 형성될 수, 마켓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가장 관건은 이 게이트웨이가 변할 것인가. 게이트웨이가 변할 것인가. 이렇게 갔을 때 게이트웨이가 유지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캐릭터 AI 같은 서비스의 무서운 점이나 아까 말했던 토키 같은 서비스의 무서운 점 또는 챗GPT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언젠간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에 연결해도 돼요. 그러면 토키를 통해서 캐릭터 AI를 통해서 또는 챗GPT를 통해서 클로드를 통해서 제가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코파일럿 포 데이팅이라는 미국의 유료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인기예요. 데이팅을 할 때 남자들이 대부분 남성들이 공감대가 떨어지니까 여성들이 무슨 말 하면은 그럼 나는 뭐라고 답변할까? 매번 물어봅니다. 돈 주고. 통계 대화 괜히 잘못하면 그냥 아재 소리 듣는 거고 리더십 평가 한 점 받으시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AI가 상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게이트웨이가 카카오톡에서 챗GPT나 클로드나 또는 캐릭터 AI나 토키나 다양한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게이트웨이의 변화 가능성이죠. 물론 무조건 변화한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변화의 가능성들이 분명히 열려 있다는 거고 신뢰도를 쌓는 서비스들이 이것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20개월 동안 지난 20년 동안 일어날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저 또한 아직 완전히 동의를 못하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2025년은 대부분 에이전트 해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기 전에 머신러닝은 하나의 태스크, 스페시픽 태스크에만 집중하게 있었던 거고 이것이 전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들이 나오면서 종합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이전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세 가지 단어를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플랜과 리플렉트와 툴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고를 여기서 네 개죠. 골. 내가 어떤 사실은 인간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지 않게는 AI 에이전트에서 AI를 빼면 됩니다. 에이전트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죠. 제가 RPA를 만든다든지 무엇인가 자동화를 만들 때 항상 어떠한 시스템 툴들을 연결해서 RPA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이 코딩을 하는 것을 지금 코딩을 할 수가 있으니까 AI한테 맡기는 거죠. 내가 어떠한 고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고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는데 리커시브하게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리플렉션을 하면서 그것을 익스큐트 하는 것 그리고 그 익스큐트를 하기 위한 플랜을 짜는 것을 네가 짜봐라 코딩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앱들을 활용해서 시리가 답변을 하는 고를 고객이 물어본 이용자가 물어본 질문에 답하기 위한 그 고를 이뤄내기 위해서 플랜을 짜보고 어떤 앱들을 호출해야 될지 그 앱들을 호출해서
예를 들면 비행기표까지 만약에 설명을 드리면 알아봐야 된다는 것은 이터러티브하게 반복적으로 물어봐서 최종의 답을 얻어서 그것을 익스큐션해서 고객에게 답을 주는 것, 이용자에게 주는 것. 이것을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태스크나 플래닝이나 리플렉션이나 툴을 이용해서 LLM을 연결되는 것. 과거에는 LLM 없이 인간이 이걸 휴먼이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AI 에이전트는 여기에 LLM 플러스 휴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LLM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허루스티네이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휴먼과 LLM이 연결돼서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데 훨씬 더 지금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이 부분 리플렉션 기능, 리플렉션 기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터레이션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인간이 혼자 했던 것보다 오류율이 더 적을 수 있고 만족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를 쓰는 거죠. 이런 부분을 나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모노리틱, 그러니까 즉 거대한 덩어리의 모델, 즉 거대한 덩어리의 LLM을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컴파운드 AI 시스템으로 전환시켜낼 것인가. 챗GPT를 클로드를 그냥 클로드에게 질문만 답변하는 거 아까 전에 이코노미스트에 나왔던 것처럼 회사에서 물어보고 그냥 유료로 하는 계정을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돈 내준다고 해서 AI로 회사가 전환된 것이 아니죠. 우리 회사에 맞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AI랑 연결시키면서 이러한 컴파운드 AI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기계에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컴포넌트를 갖고 있고 이 모듈화되어 있다는 거고 본질적으로 모듈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 모듈들은 다 API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또 필요하다는 이 모듈들은 다 벡터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훨씬 더 이터러티브하게 빠른 속도로 효율성을 내는 것은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연결해서 운영했던 프로그래매틱 컨트롤 로직을 원래는 인간이 짰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LLM이 짜게 한다는 거고 이것을 검수는 여전히 인간이 해서 이것을 작동시키는 이런 것을 AI 에이전트라고 정의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오사카 2박 3일 여행을 갈 건데 햇빛에 쉽게 손상한다는 조건을 줬을 때 이건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사카에 2박 3일 언제 여행 갈지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저의 시스템에 들어가 이 시스템은 저의 툴, 즉 캘린더에 들어가서 저의 베케이션이 언제인지 휴가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휴가가 언제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2박 3일을 언제쯤으로 정할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일주일 휴가라면 가장 비행기표가 저렴한 숙박비가 저렴한 옵션들을 두세 개를 찾아내서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비행기 값을 알아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숙박비의 다양한 컴비네이션 조합들을 수십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고 여기에서 최적화된 1, 2, 3일을 저한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제시되면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죠. 관광청 같은 데서 관광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오사카의 9월 넷째 주로 제가 휴가를 났잖아면 그 넷째 주에 날씨가 어떤지를 예측하고 그때 햇빛량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는 선크림의 분량을 계산해서 저에게 9월 말에 갈 때는 이 정도의 선크림을 바르면서 이 정도의 비행기를 타고 이 정도의 숙박시설을 통해서 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AI가 코딩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갖다가 브레이킹 다운 조각조각으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랜을 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목표가 다양한 이러한 리플렉션 과정들을 플래닝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툴들 아까 말했던 칼렌더에 들어가는 거고 계산하는 거고 서치해 보는 거고 서치를 통해서 비행값을 계산해내는 거고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것을 플래닝을 통해서 실제로 액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아직까지 문제점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메모리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제가 일주일 전에 질문했던 것을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슈는 좀 남아있는 이건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했던 휴가 일정을 알아야 되고 비행기 호텔 가격을 이터레이션으로 찾아내야 되고 오사카의 날씨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 일정에 맞는 날씨에 따른 선크림의 권장량을 찾아내야 되고 이러한 오사카 관광에 대한 정보까지 찾아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내는 것 다양한 툴들을 써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은 원래 지금까지 사람이 했던 겁니다. 못했던 거 아닙니다. 이것을 짤 수 있는 코딩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아까 말했던 프로그래매틱 컨트롤 로직을 LLM이 만들도록 해주는 거고 굉장히 검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대단히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타입들도 요즘 많이 논쟁적인데 사실은 이 타입은 학자마다 다 정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실 필요는 아직 없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타입들은 뭐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심플 리플렉스 에이전트라는 것 메모리도 필요 없죠. 어떤 조건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건 스팸이야. 이런 거 지금까지 사람이 인간이 코딩했던 겁니다. 스팸 이메일 하는 것. 이런 거 근데 AI가 LLM이 잘 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하기도 하고, 모델 베이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략 게임 캐릭터 같은 걸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모델에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가 계속 무기를 산다든지 그 다음에 누구랑 싸울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명확하게 골을 주는 것, 명확하게 무조건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것에 맞춰서 가는 건 알파 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베이스는 효용함수죠. 효용함수에 최적화. 예를 들자면 스마트 시티의 건물들의 컨트롤링에서 에너지를 절약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럼 이동 경로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효용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이 여러 개의 효용함수를 가지고 계산해 내면서 그나마 최고치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효용함수들에서의 최적점을 옵티멈을 찾아내서 만들어주는 걸, 이런 걸 갖다가 또 유틸리티 베이스드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저는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닝은 특히 주식거래, 특히 이건 메모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서 패턴들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주식거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을 러닝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키 에이전트라는 같은 또는 멀티플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죠. 에이전트 위에 에이전트를 올리고 에이전트의 오류를 에이전트가 검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목표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특히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셀프 드라이빙은 C이나 이런 것처럼 반쪽짜리 AI였죠. 지금 엔드 투 엔드 AI로 지금 진화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센서링, 즉 라이더나 레이더나 카메라에서 비전으로 찾아냈던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AI가 인식을 했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플랜하고 어떻게 액션해야 될 것, 어떻게 익스큐션 해야 될 것은 휴먼 룰 베이스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에서 버전 11에서 버전 11을 가면서 이 휴리스틱 코드라고 하는 것을 C++대로 코드를 삭제를 했는데 그것이 무려 30만 줄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비디오를 통해서 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것끼리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B라는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떠한 경로로 가게 할 거고, 이러한 경로에서 만나게 되는 센서들에 의해서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떠한 브레이크라는 도구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에이전트로 지금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타입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인기가 있습니다. 캐시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잘 못 만들게 쓰시면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서비스인데 이것만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액션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포스트를 SEO에 맞게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어떤 툴들을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LLM으로 코딩까지 짜줍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까지 만들어주는 애저 서비스도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게 등장하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지어는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애저 서비스도 지금 미국에서 시장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마지막 질문으로 와서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왜 중요한가? 저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크레도는 이피션시입니다. 즉 개발자가 여러분 이 부분에 지금 마켓에서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가 흔히 말하는 킬체인을 위한 전략,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날 때 전략사령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략사령부에 과거에는 30명, 50명씩 들어가서 앉아서 각종 데이터 분석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할 때 2명 들어갔습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 하나. 에이전트들이 해결해주고 최종 결정, 미사일을 쏘냐 안 쏘냐의 결정만 장군들이 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efficiency, 효율성인 거죠. 에이전트로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많은 개발자들의 역량들이, 죄송합니다. 개발자들이 많으신데 휴먼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10명이 필요했던 5명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 볼 때 효율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리플렉션이라는 기능, 이터레이션 기능 때문에 미리 버그 테스트를, 디버깅을 갖다가 대단히 잘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UI UX에서 AI UI UX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욱더 쿠팡을 쓰기 쉬워하고, 사람들이 이제 더 토스를 쓰기 쉬워하고, 사람들이 더 이제 배달의 민족을 쓰기 쉽게 만들어주는 UI UX의 점프업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에이전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에는 꿈을 꾸린다는 자비스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건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당장에 있어 자비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텔리전트 에어 시스템스의 어떠한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내년에는 출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의 시대에서 어떻게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저희들은 좀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마켓에 대해서 제가 한 3, 4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다니까. 마켓을 어디서 나올 거냐, 시너지 이펙트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첫 번째는 AI하고 뭐 여러분 아시는 드라이빙의 컨버전스가 지금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는 셀프 드라이빙의 윈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셀프 드라이빙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웨이모가 이제 웨이팅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관광객도 탈 수 있죠. 샌프란시스코나 LA 가시면 이제 이것을 텍사스 오스틴까지 넓히고 있는 것. 그리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올해 3월에 전략문서를 내면서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셀프 드라이빙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2030년까지 무려 100개 도시에서 로봇택시를 운영하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AI 드라이빙이 되게 본격화되고 있고 테슬라도 FSD 버전 12부터 엔드-투-엔드 AI로 가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AI로 로보틱스의 결합이죠. 로보틱스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두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두뇌가 없는 룰 베이스에서만 작동했던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그냥 룰 베이스에서 움직였던 거죠. 뭐 두산 로보틱스 정확하게 1mm를 어떻게 움직일까지도 벌써 인간이 다 짜는 룰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라고 보고 자율성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피겨 01이나 02 이런 부분들인 거고,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디지트라는 로봇이죠. 이거는 이미 아마존의 웨어하우스에서 지금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2027년부터 이 AI 로봇을 직접 공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데서 2027년은 정말 무리한 목표라고 보고 있지만 이것이 2030년이 될 수 있고 31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정부가 목표라는 것은 노동자 1만 명당 5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즉 3,500만 대를 투입하는 겁니다. 3,500.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고요. 저는 이것이 2027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고 그러지만 저는 다 2, 3년 지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 전문가들이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류에게 존재했던 가장 큰 시장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30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에 와가지고 뭐 여보 부모님에게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 뭐 저는 로봇 하나 놔드려야 이런 것까지 안 가고 공장용 로봇 시장만 자동차 시장의 30배입니다. 대단히 큰 부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바이오테크놀로지랑 연결되고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폴드라든지, 알파폴드가 올해 3.0이 나왔죠. 3.0이 나오면서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까지 만들어내는 연구가 AI로 발표된 것들, 대단히 빠른 바이오테크놀로지 진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AI와 밀리터리죠. 올해 2월 달에 타임즈가 The First AI라고 하면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플란트였지만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만든 건 브레이브원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참전을 같이 해주고 있는 AI 스타트업들이 리스트업되어 있습니다.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유럽에 있는 AI 스타트업들, 미국에 있는 AI 스타트업들, 심지어 일본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적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한 전방과 후방에서 쓰이고 있는 AI 기업들이 2,000개가 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사적인 어떤 것 중에서 가장 여기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펠이라고 있는 AI가 작동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할 때 미사일을 하루에 무려 일주일 동안 100개를 쐈던 것, 다 AI에 의해서 표적 타겟팅을 하고 킬체인들을 완전 AI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 미국 국방부도 지금 AI와 관련돼서 변화를 시키죠. 오픈 AI가 올해 1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오픈 AI 챗GPT는 밀리터리 앤 워페어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금지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을 조항을 삭제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DOD랑 미국의 국방부하고 오픈 AI가 MOU를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도 젠 AI 테이프 팀이 지금 꾸려져 있고요. 프랑스에도 꾸려져 있고 한국에도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 스타링크랑 연결한다든지 AI랑 연결되면서 힐체인을 AI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가지고 있고 미국도 쫓아가고 있고 프랑스나 유럽도 쫓아가고 있고,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실험되고 있는 것이 이런 AI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 마켓이 이루어지는 것들까지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당연히 AI 에이전트에도 프로블եմ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칼포라니 예를 들자면 칼포니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또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 이것은 정치적인 진보가 아니죠. 이거는 이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는 이코노믹 프로그레스랑 연결되게 돼 있고, 이코노믹 프로그레스에 연결되지 않는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는 R&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코노믹 프로그레스에 연결되면 반드시 소셜 프로그램을 낳는다. 문제점을 수없이 낳는다. AI는 문제점을 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페이크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카피라이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는 칼폴라니가 볼 때는 소셜 프로그램들을 해결하면서 기술이 나오는 문제점들을, 이런 전기자동차의 화제를 해결하면서 기술은 진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AI와 관련된 레볼루션은, 또는 아까 말했던 AI 모멘트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아직까지도 마켓을 의미있게 창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 그리고 아직까지도 뉴 비헤이비어가 의미있게 만들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AI가 과연 혁명을 이루냐 아니냐에서 결정적으로 좌우할 거고, 이것을 가름하는 시기는 2026년까지는 절대 투자자들이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2025년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빅테크들의 과제라는 거고, 이러한 강력한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2025년에는 의미 있는 AI 레비뉴들이 만들어질 거고 시장의 변화들이 만들어질 걸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